네, 정치 외교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세계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이스라엘 이란전에 직접 개입한 건데요. 현재 중동 상황, 국내 미칠 영향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이 이란에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 놓고 지금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포르도라고 하는 곳은 고농축 우라늄 거의 60%까지 지금 농축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시설을 소위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완전히 지금 파괴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 하여금 이제 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이제 항복,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상태로 봐서 이란이 과연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은 마쿠해서 소위 그 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단하기는 지금 이른 상황입니다. 네. 박시정 부원장님, 이게 국내 정세에도 미칠 영향이 큰데 당장 경제에도 미칠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겠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이란하고 에너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신임 정부와 트럼프가 만났을 때 방위비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뭐 상당히 다릅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정학적 위치도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처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역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 무드라든가 평화 체제, 다자간 회담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중동 정세까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경제 문제까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북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 고립되는 양상으로 가니까 결국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우크라이나를 좀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물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이 똑같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취임 이후에 줄곧 강조하는 것처럼 남북 간에 일단 군사적 긴장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 9.19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길로 좀 나아가면서 남북 긴장 관계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을 좀 완화시키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나 좀 걱정이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국은 이제 이란을 직접 공격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중동 정세 불안이라고 하는 게 이후에 대한 안보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우리의 좀 국방비 부담까지도 요구하는 일종의 명분을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 방위비 협상도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겠다. 네. 이전에 뭐 1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좀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까지 했었는데 GDP 5%까지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훨씬 더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관세 협상하고도 연결이 돼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 남북 관계까지 진단을 해주셨는데 윤주진 위원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제일 걱정되는 건 유가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란은 사실은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유 제공 국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원유를 수급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전체 세계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 정도가 드나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국내 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유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도 상당한 그 경제난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사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의 이번 이 핵시설 파괴를 보면서 북한 정권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트럼프 정부와는 대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또 우리가 호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격화되는 중동 문제 전문가를 연결해서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이란 핵시설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 목표가 이란 핵 농축 능력 파괴와 위협 중단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이번 중동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확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대화에 나설 것인지 어떤 전망이신가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 예, 왜냐하면 미국이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란은 미국 공격 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만약 우리 영토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네,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드시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은 이란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란이 향후 어떤 행동을 보이냐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앞으로 또 악화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안정화될지는 역시 이란의 대응. 과연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많이 퍼져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할 것인지, 네,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아주 강수를 둘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현실화되면 미국의 추가적인 공격도 예상되는 만큼 중동 지역은 더 악화될 수 있죠. 네. 성일광 교수님,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공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뒤에 이틀 만에 신속한 결정입니다. 미국 이란 핵시설에 대해 이처럼 빨리 공격한 배경은 뭘까요?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2번 정도 이란과 협상을 하려고 타진을 했거든요. 새로운 제안한 협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란이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튀르키예에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면서 이스탄불에서 어떤 중동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을 개최하겠다고 양측에게 제안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JD 반스가 참석하는 회담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오케이 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 그러나 이란 쪽에서 이걸 완전히 거절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필요하면 이스탄불에 있는 핵협상을 위해서 본인이 갈 수도 있다고까지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전혀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이 가능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이 타격한 이란의 핵시설이 포로드와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격 대상이 된 지역은 어떤 곳들이고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핵시설이 지하 80에서 한 100m 안반에 있는 산악 지역인데 안반에 있는 지하 80m, 100m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벙커 버스터로는 완전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포르도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최신 슈퍼 벙커 버스터를 이용해야만 이것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두 시설은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이고요. 이 시설 역시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을 계속 해왔지만 완전 제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것을 타격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
현재로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다시 만들 핵무기를 만든다면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걸리는 네. 시간이 훨씬 더 늦어졌어요. 전쟁 전에 이란은 이미 핵문턱 국가로 3주에서 한 달이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그 시간이 아마도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년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네. 지금 보고 있고 추가적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란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수년이 더 걸리겠죠. 3, 4, 5년까지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문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미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 핵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핵 지식과 그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 문제죠.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핵무기 개발 의도를 노릴 수 있다. 이제 그게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이란의 선택이 다들 궁금하실 테고요.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러나 전쟁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요.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보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중동에 나가 있는 지금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추가적인 공격을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지금 전면전 상황에서 다시 또 다른 전선 하나를 미국과의 전선을 만들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미군 기지 공격을 한다면 바로 또 미국의 추가적인 구사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면 그건 역시 미국이 사실상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란의 대응을 지켜봐야 향후 중동 정세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 미국의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을 추가 공격했다는 소식은 들어왔는데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할 것이냐라는 점이 관심인데요. 만약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이란의 공격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추가적인 이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본인이 이란이 직접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네. 여전히 이 예멘에 있는 후티가 살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번 공격에 대해서 후티는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미국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후티는 이미 미국 대한 공격을 전명을 했어요. 그래서 후티는 동참을 할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죠.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친이란 민병대가 중동 지역에 있는 이라크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다시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티나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이용해서 공격할 텐데 이란이 직접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미국의 기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걸프 국가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한다고도 경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제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이죠. 그래서 걸프 국가의 정유 시설을 노릴 가능성도 낮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일관 교수님,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은 아직은 잠잠합니다. 시아파인 이란과 수니파인 친미 다른 국가들 간의 교전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리 국가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예. 중동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이 걸프 국가들에게는 큰 악재죠. 왜냐하면 이런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는 대규모 메가 지금 대규모 국가 산업들을 지금 하고 있지, 국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중동 지역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불통이 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충돌 양상이 잘못하면 불통이 걸프 지역 국가를 칠 수도 있어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2019년 후티가 드론을 이용해서 아람코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은 이제 속이 타는 것은 자기들의 외교력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 계속 주문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스라엘에게도 제발 좀 자제하자. 네. 빨리 추구 전략을 찾아서 이 전쟁을 끝내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쉽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일과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북한 문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시 국내 문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외교 성과 어떤 평가신지요? 일단 뭐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12일 만에 지금 다자마 외교 무대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대통령이 어찌 보면 외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대에 올랐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는데 굉장히 무난하게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양자회담보다 다자회동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네. 대통령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외국 정상들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9개국 정상하고 만났다고 하는 거는 외국 정상들이 볼 때도 대한민국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걸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들을 다 지켜본 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이제 호감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모디 총리라든가 아니면 룰라 대통령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친화력 있게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는 모습이 이후에 또 양자 협상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가장 밑바탕에서 그 이번 만남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굴욕이거나 이런 평가들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외교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신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계기였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정의부 의원님,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는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길까요? 일단 나토라는 기구가 유럽과 미국 간의 다자 안보 동맹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한미 동맹의 파트너국으로서 그동안에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고 이번에도 우리나라 외에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외교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외교 안보 정책이 안정감 있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G7에서 지금 트럼프와의 양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나토에 참석하면은 트럼프와의 회동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사정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란을 공격했고 향후 2주라는 시간을 이란에게 부여했지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트럼프 자체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G7의 행태에서도 보듯이 아마 나토에 참석을 하더라도 먼저 또 나토를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과의 사이에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방위비라든지 또는 국방 예산이라든지 또 관세가 지금 유예 기간이 내달 8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깊이 있는 논의가 되기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그 진영의 소속국들과 함께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관계도 확인해 보고 네. 또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유럽의 국가들이나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참석을 한다면 분명히 외교적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국방 예산을 2배 이상 늘리라며 방위비 청구서를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입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실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네,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좀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그런 스타일이 있죠? 걱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일본도 이렇게 불쾌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문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의 그 분담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네. 그런 좀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그 정호김 의원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유럽의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일본의 경우도 지켜보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미국과의 이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덧붙여서 좀 더 포괄적으로 주한미군 그 분담금 문제와 첨단 무기 구입 문제 네.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서 하면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이재명 대통령 대일 외교는 실용 외교를 택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과거사와 현안을 분리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일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고 했고 이에 화답하듯이 일본 전현직 총리가 우리 정부가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한국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외교 접근은 어떤 평가세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과격한 어떤 대일 외교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집권 후에는 상당히 좀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보다는 조금 더 김대중 정부의 대일 외교에 매우 가까운 색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한일 관계가 급격히 화해 모드로 갔고 이것이 실은 대한민국이 그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경제적 뒷받침이 됐던 것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집권을 한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 단단히 다지지 않고서는 대중, 대러, 대북 외교의 지렛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의 경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내수 시장도 침체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한일 관계가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일본의 중요성, 대일 외교의 실용적 노선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민생과 추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경제,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내수가 이렇게 침체됐을 때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정을 풀어서 결국은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느니 금리를 무작정 막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재정 역할은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지금 거의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 쿠폰 형태든 아니면 지역 화폐든 간에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편성하는 거에 한 75%가
좀 소비 투자 촉진에 거기에 다 이제 투여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한 것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하나는 이제 보편 지원이냐 아니면 이 선별 지원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했다, 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게 이제 상위 10%만 일부분을 제외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이 첫 번에 지급하는 소비 쿠폰의 경우에는 전체 소득 그 전체 국민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소득 상위 10%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무작정 보편 지급만을 고집하지 않고 추가 재정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부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그게 곧 소비로 이어지게 하면서 재정 승수 효과를 좀 더 크게 키웠다고 하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조개혁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구조개혁을 해가는 방식들로 선택하고, KDI가 코로나 때 그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최대 36%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내수 소비 촉진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청문회가 24, 25일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지금 예.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이 서울시 의원이 김 후보자를 고발까지 했는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좀 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장 공직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 2위에 그런 자리에 있는 총리가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떤 돈 문제, 즉 청렴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전히 석연치 않은 해명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벌은 돈보다 쓴 돈이 많은 것이냐. 네. 그 간극 지금 한 8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것을 뭐 경조사 비용이었다, 뭐 여러 가지 축의금을 받다, 이런 해명들이 오히려, 그렇다면은 유력한 정치인은 이런 식으로 수억 원대의 부가 수입을 얻고 이것을 그냥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 그리고 경조사 비용을 명분 삼아서 거액의 정치원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실제로 검찰의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검증하려면 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마저 놓치게 된 것은 사실상 또 증인 문객이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네. 국민들의 어떤 실망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그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개입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요, 이게 사인 간의 돈 거래인지 네.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부분들인지 뭐 스폰서인지 이런 부분들부터 구별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 스폰서, 대가성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빠른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의 경조사라는 부분들이 관행의 측면도 있고 엄격하게 법률로 따져보면 이게 또 문제의 소지도 있답니다. 네. 그러나 이걸 왜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주진우 의원이 이걸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니까 네. 과연 그러면 우리 고위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떳떳한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70억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는 뭐 대통령 말씀대로 일단 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해명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이 검찰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것은 또다시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려가 된다.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기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뭐 국수 나갔다고 그래야 돼, 다양한 색깔. 허심탄회하게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G7 정상회의 결과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추경, 뭐 총리 인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취임하고 또 18일 만인가요? 지금 네. 또 이제 그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소통 행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야당의 비대위원장이 추경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 그래서 일단 이것이 재판이 지연됐지만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총리 인준과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에 대한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총리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로 볼 때 아주 그 간단합니다. 5억의 빚이 5년 전에 있었는데 5년 후에 지금 2억의 자산이 있다라는 건 그럼 7억을 썼다라는 건데 네. 실제로 7억 외에도 지금 그 소명되지 않는 액수가 뭐 8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산수 같은 얘기인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소명을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은 오늘 오찬을 통해서 일단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듣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은 증인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사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일 동안에 이런 수많은 이슈를 어떻게 다 다룰 것인지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달리 야당의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한다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소통이라는 거는 일단 너희 얘기 들었어라는 기록만 남기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청하고 적어도 여당과 정부로서 그 받아줄 수 있는 것을 받아줄 때 여야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의 원리 플러스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건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며칠 내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까지 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뭐 김민석 후보자가 왜 지금 한 5억 원 정도 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비는 금액들을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조사비나 아니면 뭐 출판기념회에서 정말 메울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상히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칭화대 유학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이미 출입국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뭐 허위로 받았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신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했는지 묻고 싶어요. 네.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5년 동안에 부조금 수입을 신고한 국회의원이 8명이고요. 출판기념회 수입 신고한 의원은 6명이에요. 즉 그 의원들 명단부터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출판기념회 했는데 그 수입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또 얼마 받았느냐, 지금 그거 다 캐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출판기념회 선거 때마다 하고 있는 의원들은 다 뭡니까? 그럼 왜 수입으로 신고 안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관행의 문제와 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뭐 봐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지금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설명들을 하는지 일단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박진영- 대해서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선거도 있었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다 신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했었냐 이렇게 묻잖아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전 정권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아야 정치도 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제 인사청문회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야가 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당내 지도 구성 문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 당권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입하전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일설에는 재선급에서 젊은 분이 한 분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저도 구성원으로서 좀 바람이 있다면은 친명, 뭐 찐명 이런 구분이 아니라 좀 더 개혁의 속도를 내자라는 쪽, 네. 또는 뭐 실용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좀 논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권 초창기에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관리형인지 아니면 차기 지도자형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스스로 시점에서는 어떤 그 대표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뭐 이제 입장마다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차기 지도자형이 되길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정권 정권 핵심부에서는 초기 때문에 관리형이 되길 바라겠죠. 네, 정권 네, 초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지지자들 간에 네, 그런 네. 견해 차이가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국민의힘 당권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그 후보 여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출마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예, 뭐 아직은 안개 속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번에 뽑히게 될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앞두고 있고 네.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를 지난 2022년도에 국민의힘이 꽤 크게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실은 아무리 잘 나와도 뭐 본전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를 맡게 되면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실은 이번 당대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네.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김문수 전 후보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 두 분의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둘 다 만약에 나오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전대는 조금 재미없는 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흥행에 네. 실패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야당으로서 대립각을 세우고 존재감을 부각하느냐를 갖고 앞으로의 본인들의 정치 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번 전대에도 대선 주자급들이 좀 나와서 좀 치열한 전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던데요. 윤 전 대통령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장면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이 가동 중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일 겁니다. 근데 소환 나 안 당하겠다고 거부를 해버리면 그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도저히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본인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면된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겨우 지금 경호 경비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국가 위신을 위해서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언제까지 내가 전직 검찰총장인데 경찰 수사 내가 어떻게 받느냐, 뭐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느냐 이런 식의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반감만 키우게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받고 체포는 체포대로 당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우김 전 의원님, 김건희 여사 입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가 옛날부터 우울증이 심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소환 문제를 둘러싼 논란, 또 당 안에서는 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은 무효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김건희 씨 지금 소환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세 가지 특검,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이 세 가지 특검의 키워드가 김건희 씨라 할 정도로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사실은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보를 했다라는 흔적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미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보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내외의 처지를 생각하면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그 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라든지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생각한다면 이 늪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와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솔직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완장을 찬 그러한 어떤 점령군의 행동 패턴을 보이는 상대 진영에 네. 완전히 포위돼서 이러한 수모와 자괴감을 언제까지 감내하며 살 것인가. 그렇다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거든요. 그 일차적인 관문이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지금 성찰하는 게 출발점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검 수사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한 김용현 장관 위에는 누굽니까? 내란 관련해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한 것, 세 차례나 거부한 것이 네.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게 체포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즉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특검에 나는 저항할래, 뭐 이런 느낌도 저는 사실 좀 받고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특검들도 정치적 상징성이라든가 특검의 동력을 초반에 확보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반에 어떤 힘을 얻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새 특검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한 1분 30여 초 남았는데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지금 수사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앞서 정우김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혁신을 지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특히 자민련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대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전열 정비해가는 모습들을 서서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나 보수진영에서 이제는 보호하는 단계는 좀 지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보호받을 대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사나 조사 지연시키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정치적 논쟁이나 싸움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환이나 아니면 뭐 체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국은 3대 특검의 최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인신구속은 불가피하다.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